안녕하세요. 최리수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미색 종이로 이렇게 초록색 테두리가 쳐져 있는 한 장짜리 종이가 들어있어요. 네. 그냥 9월 모평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여기저기서 9월 모평 분석을 하죠. 그죠? 네. 근데 그 9월 모평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다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수학 강의 오래 하셨던 분들일 거고, 저도 이제, 수능만, 27년 제가 한 줄 알았는데 28년 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이제 횟수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이제 계속, 최상위권 중심의 이제 수능 수업을 해서, 그래서 자연계 수업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모의고사를 보면, 1컷 점수를 거의 맞춰요. 그래서, 보통 1컷 점수가 뭐 입시기관이 원래 전문적으로 하시는 곳인데, 이제 저도 그냥 그걸 틀리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나 수능이 나오면, 그냥 전문가들이 보통 평가하는 그 전문가의 시각을 저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보통 일반적인 강사들과 달리 제 이력에는 임용고시학원 파이널 총정리반 강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임용고시라는 게 뭐냐면, 수학 전교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임용고시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임용고시 순위를 정하는, 임용순위를 정하는 임용고시 학원에 제가 이제 파이널 총정리반 강사, 원래 그런 건 이제 대학 교수 하시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건데, 저도 이제 그거 하다가 이제 수능으로 넘어오게 했어요. 근데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보통의 이제 이렇게 강사들이 보는 문학은 조금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석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신뢰를 가지셔도 됩니다. 사실은 올 6월에, 지난 6월에 평가원장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서 그래서 킬러 문항을 왜 계속 내냐 이렇게 역정을 내셨는데, 저는 아주 대찬성한다고 입시 설명회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킬러 문항만 전문적으로 수업을 해왔었는데 정말 쓸데없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정말 괴롭히는, 이건 우리나라 우리나라 수능 수학의 수준은 전 세계 자랑할 만한 정말 아름다운, 정말 뷰티풀한 수학 그 자체인 정말 환상적인 문제들이긴 합니다만, 그 학생들을 왜 우리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풀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대학 입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학 입시가 학생들의, 능력치를 측정해서 줄 세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저는 충실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능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더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올해 킬러 문항이 없다고 해서 갑자기 저는 정치적인 그런 부분, 공세가 이제 같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좀 매끄럽지 않게 이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좀 시끄러웠지만, 사실은 강의를 오래 했던 사람들은 다 이 킬러 문항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학생들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그런 좋은 도구이긴 하지만 너무 과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특히 작년 수능이 좀 선을 넘었어요. 왜냐면 수능은 그래도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내서, 그래서 같은 문제를 반복한, 소위 양치기라고 하거든요. 양으로 승부한다. 그래서 양치기라고 하는데, 그 양치기는 이제 주로 재수생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을 많이 하면 해결되는 이런 시험을 그래도 좀 벗어나자. 그게 그 사고력을 측정하자. 전반적인 얘가 학습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자. 이런 측면에서 수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양으로 승부가 안 나는 그런 과목이었는데, 작년에 그런 새로운 문제를 새로운 문제를 낸다든가, 또는 학생들의 어떤 그런 교육과정에 충실한 그런 사고력 측정하는 시험이라기보다는 정말 테크닉을 누가 더 훈련이 잘 되어 있느냐는 시험으로 나와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능이 내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작년에 몇몇 재수학원이 붕 뜨고 완전히 대박이 났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전에 재수학원들이 그 정도까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작년에 갑자기 붐을 이렇게 타게 된 이유는 그렇게 양치기를 한 학생들에게 되게 유리한 시험이었는데, 수능은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고 난이도에 관한 실패를 하느냐? 수능은 이때까지 난이도 실패해 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15, 16년도에 갑자기 만점자가 왕창 늘었는데요. 그건 이미 예고를 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겠다고 예고하고 낸 시험이어서 그거를 제외하고는 네, 수능은 항상 적절한 난이도를 가지고 학생들이 변별력을 가지는데 항상 이렇게 거의 뭐 100%는 아니어도 한 90%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고 난이도 변별력에 문제가 있어서 학생들 선발하는데 문제가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상위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에요. 이제 4%까지도 사실 관계가 없고요. 한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 학생들은 킬러 문항으로 승부를 내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킬러 문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킬러 문항을 없어지는 것 때문에 만점자는 아무래도 좀 늘까요? 저는 이제 1등급 컷이 올라간다 생각해요. 만점자가 느는 게 아니라 1등급 컷이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항상 그래왔습니다. 좀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1등급 컷이 80점대 후반, 중반, 후반에서 90점 초반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1등급 컷이 올라오는 거죠. 제가 이제 6월 달에 이렇게 교육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소위 킬러 문항 사례. 그래가지고 이제 수학은 9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선택이 기하가 한 문제, 확통이 한 문제, 미적분 2문제를 제외하고 공통 문항 5개. 그렇게 해서 네, 교육부가 발표한 이제 예제예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뭐 아무데나 들어가 보시면 다 있는데요. 이 문항 사례에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읽어보면, 네, 그래도 정말 우리나라 최고 권위에 해당하는 수학 교수님들이 분석하고 작성한 자료라서 정말 너무 납득이 가는 그런 킬러 문항들이었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읽고 나면 제가 여기다가 설명해 놓은 제가 뭐 정확히 예측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해놨는데 그 예측한 내용을 예상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냐면 너무 급작스러웠기 때문에 이렇게 그 수능 격변기에는 항상 네, 배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저는 이제 아주 오래 했으니까, 그러니까 수능이 큰 문제가 생겨서 뭐 난리가 나서 뭐 성격이 바뀌고 뭐 이런 언론에서 시끄럽게 떠들 때마다 네, 이제 제일 평가원이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네, 문항 배치의 순서를 바꿉니다. 네, 그러면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뒤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앞쪽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내가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자들이 멘탈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문항 배치가 바뀌죠. 그래서 문항 배치가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주관식부터 푸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난이도들의 첫 번째는 주관식의 난이도를 낮추고 객관식 난이도를 객관식을 네, 범위를 좀 넓히는 저희가 영역을 확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그거는 뭐 적분 아이다 다 맞췄을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네, 우리가 그 복합유형을 배제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근데 복합유형을 배제하면 사실은 고난도 문제는 거의 정말 내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복합 문항을 배제하면서도 난이도를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새로운 문제의 물줄기를 찾아내는 건데요. 그건 아주 간단하게 그냥 고일 베이스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능은 사실 고일을 잘 몰라도 고일 과정이 좀 약해도 수능을 잘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고일 과정에 좀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고일 과정에서의 뭐 방정식이나 함수 그래프 다루는 부분을 좀 강화하면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 나오는데 그렇게 예상을 했고 네,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 지금까지 킬러 문항은 네, 한 80% 정도가 그래프를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추론하는 기하적 추론 문제가 킬러 문항의 이제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그 기하적 추론 문제를 좀 줄이면 그러면 학생들이 풀기가 좀 편해지고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입장에서는 더 가르치기가 좀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기하적 추론은 정말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아서 기하적 추론 문제를 없애는 대신에 그 자리에 뭐를 넣으시면 되냐면 연산을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연산을 집어넣어주면 학생들은 갑자기 당황하거든요. 예전에는 좋은 풀이란 연산을 줄이고 기하학적인 어떤 직관력을 가지고 문제를 빠르게 푸는 것이 좋은 풀이었는데 그게 안 되도록 연산을 집어넣어서 연산을 통해서만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러면 문제의 난이도가 네, 변별력이 유지되면서도 그러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예전에 그런 기하학적 추론을 강화하는 문제가 네, 이제 조금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기하학적 추론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네 번째는 제가 보기에 이제 디테일하게 여기 지금 이 킬러 문항이라고 해서 지적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인데요. 거기에 그 테일러 정리라고 이제 무슨 교육부 장관님 나와서 직접 얘기했는데 이게 대학교 1학년 1학 들어가자마자 3월 말에서 4월 초에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일러 정리를 활용하면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중요한 단원인데 진짜로 완전히 빠졌지만 9월에는 빠지지만 수능에도 빠질 거라고는 확신하면 안 됩니다. 병원에 제가 학생들한테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네, 이과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네, 테일러 정리를 활용하는 그 문제는 빠지겠지만 하지만 생각하면서 극한 문제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멋지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3, 4차 함수 비례관계 이런 거 대학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 심화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빠지지 않습니다. 또 학생들이 그 제일 어려워하는 절대값을 포함하는 미분 가능성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네,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빠질 수가 없는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대학교 과정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EBS가 비율이 줄어든 대신에 EBS의 특이한 문제가 네, 그 뭐라 그러죠? 네, 비슷한 정도가 높아질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학생들한테 얘기했는데 그거는 뭐 저뿐 아니라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수능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이 정도 예측은 아마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 이 정도를 가지고 학생이 이렇게 보시면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학생들이 보시면 아 맞아 그렇구나 이렇게 금방 얘기하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남아있는 그 이제 기간이 한 70일 남았나요? 네, 그렇죠. 그 저희가 1등급 비율 수학은 수능을 1등급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1등급 비율이 네, 우리 이제 고향 파주 지역은 네, 제가 이제 강남에 한 7분의 1 정도 된다. 네,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분당에 4분의 1. 네. 이제 그 은정고등학교가 그래도 이제 고향 파주 여기 150만 인구에서 제일 대표 학교인데요. 근데 그 고향 파주 지역을 대표하는 학교인데 1학년 때 수학 모의고사를 보면 6월달에 첫 모의고사 봤어요 예전에는요. 근데 그 6월 첫 모의고사 보면 1등급 비율이 한 적게 나오는 반이 한 40% 중반인데 높게 나오는 학교는 60%, 높게 나오는 반은 60%까지도 나왔어요. 지금 고3, 작년 고3, 재작년 고3. 네, 올해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제일 높은 반이 40몇 %라고 하더라고요. 43% 이제 줄어들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제 작년 22년 7월에 그 킨텍스에서 입학 설명회 할 때 네, 그 은정고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요, 이 수능 수학 1등급 비율이 네, 이게 고1 육모 기준으로 이 정도 됐었는데 그런데 15.04%라고 발표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말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 왜 부모님들이 자녀의 입시에 관심 없으신 것도 아니실 거고 그리고 뭐 좋은 대학교 다 보내시고자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의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내신은 어느 지역이나 4%가 1등급이고 어디나 6%, 11%가 2등급인 거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요즘은 이제 예전에 스카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서울대랑 의치학계열 그렇게 얘기하죠. 서울대 자연계랑 의치학계를 합치면 8,5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8,500명인데 이과 학생이 미적분 기하로 선택한 학생이 20만 명 정도 실질적으로 시험 보는 학생이 이제 그러면 대충 한 4.5%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명 중에 1명꼴로는 서울대 및 의치학계열을 가는 거예요. 자연계는. 고양시는 그 평균에 못 미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수업을 해보면 너무 당연히 알 수 있는데요. 이게 고난도 문제를 안 해요. 그리고 네, 내신만 합니다. 그러면 잘 못 갑니다. 재수생 여기 이제 좀 이따 수시 안내하시는 이제 우리 소장님 나와서 이제 설명하시겠지만 네, 수시는 성적으로 가는 거니까 비율로 이제 혹시 여기에 저희 학교는 수시에서 더 훨씬 더 유리하게 대학교에서 봐준대요. 이렇게 혹시 하신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양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수시라고 해서 특별히 고양시 있는 학교나 파주에 있는 학교를 더 유리하게 봐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네, 진학률이 높은 학교, 네, 이 고양시 고양 파주 지역보다 네, 서울대나 의치학 계열을 무려 7배, 6배씩 더 많이 가는 강남, 한 3배쯤 많이 간다는 분당. 네, 그런 학교도 그런 지역과 여기는 학생들의 자원이 다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략이 다르고 그리고 대처하는 방법이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재수생들은 정시에 강하고 네, 재학생들은 수시에 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재학생들은 수시 내신에 집중하느라 정시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정시에 약한 거죠. 그러니까
재학생이 내신 때 수능 문제 중심으로 고난도 문제를 했으면 그러면 사고력도 향상되고 정시 준비하면서 내신 준비하면서 정시 준비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시 과목이라는 것이 내신 과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수원, 수투, 미적분 그걸 벗어나지 않는데 그거 할 때 내신 문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시 문제 했으면 그러면 수능 문제 같이 했으면 당연히 내신 대비하면서 정시 준비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 딱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를 하면 학생들이 안 와요. 그렇죠? 그리고 쉬운 문제 중심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밖에 안 나오는데 이제 이러면 당연히 이제 정시에서 이제 불리해지는 거예요. 저 이제 여기 고3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경향과 대책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향과 대책은 제가 이렇게 막 그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강사는 아닌데 이제 막판 가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것 같아요. 경력이라는 것이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엄한 것, 엉뚱한 것, 헛발질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 더 하고 말씀드리고 내려갈게요. 그 육모의 1등급 재학생 중에 이게 강당 통계인데요. 이게 육모 1등급 중에 수능 1등급 비율은 3분의 1 이하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3분의 1보다 작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때까지 나온 통계 중에서 제일 높은 통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30 몇 % 나왔다가 이때까지 언론에서 한 번씩 이렇게 한 2, 3년마다 한 번씩 자료가 나오는데 그 자료가 제일 높은 자료예요. 근데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육모에 1등급이 나왔던 불과 수능 5개월 전인데 1모에 나왔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 안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걔네들도 열심히 했어요, 다. 갑자기 3분의 1은 공부를 안 하거나 애들이 갑자기 방황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걔네들도 다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과목하고 달리 수학은 공부의 방법과 방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과 방법이 잘못되면 그러면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떨어지는 건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이 크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고3 실전 파이널 정규반하고 고3 추석 특강을 하는데요. 그 파이널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실전 모의고사 일주일에 2회씩 하고요. 그리고 그 아주 깊이 분석해 드립니다. 저는 고난도 문제를 한 문제당 거의 한 30분씩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출제자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답만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저희 반에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다 1등급이거든요. 아닌 학생은 2명밖에 없어요. 학생이 많지는 않습니다. 14명, 13명 정도 수업을 듣는데 그 학생들이 한 3분의 1 정도는 1%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에요. 외대를 보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문제를 미리 다 풀어와요. 일주일 전에. 모의고사 미리 보고요. 제가 따로 별도의 시간에. 미리 모의고사 보고 다 풀고 해설도 보고 이미 자기가 듣는 인강이나 이런 거 다 듣고도 수업을 들으러 와요. 들을 게 있어서 옵니다. 와서 제가 하는 분석과 해석을 들으면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대책이 잘 세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이 수능이 발표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성적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출제하겠다. 그 말은 좀 거짓말이죠. 그건 다 아시죠? 그러면 그 말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성적이 안 나오면 무조건 학생 책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이 학교 수업도 열심히 안 했던 뜻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애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성적이 안 나오는 거 문제가 그만큼 어렵고 손대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뭘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사실 마땅히 할 게 없어서 그냥 인강 컬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저희 반 학생들도 다 인강 듣다 넘어온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막판 가면 인강을 손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제 수업을 듣습니다. 추석 특강도 합니다. 추석 때 제가 6일 연휴 동안에 매일 합니다. 3시간씩 매일 하는데 그때 대단한 거 사실은 좀 해줘요. 그래서 저희 왜냐면 이제 정규반 듣는 학생들은 10월 수업 수강료, 9월, 10월 수강료도 내야 되는데 추석 특강 수강료도 또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대단한 걸 해줍니다. 그래서 추석 특강 때 뭐 특별하게 뭐 다른 거 뭐 학생들이 계획을 잡아도 혼자서 뭐 하긴 되게 어렵습니다. 그거 옆에 누가 딱 붙어서 방향 제시 딱 해주면 6일 동안에 그동안 기출 전체를 현재 새로 이제 나온 구호물표 경향에 맞춰서 새로 정리 깔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학생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웬만한 경력 강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준비해서 할 테니까 이제 와서 들으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저랑 공부한 학생 중에는 제가 5년 동안 1등급, 육모 1등급이었는데 수능에 1등급 놓친 학생이 제가 여기 와서 5년 됐는데요. 5년 동안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은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안 놔줘서 마지막에 제가 손 못 댔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저는 놓친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